우리는 광속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걸 미터 퍼 세크로 하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니까 몹시 빠릅니다. 그래서 이 빛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 처음 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갈릴레입니다. 그래서 광속 측정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확실하게 광속이 얼마인지를 알았을까? 네, 1638년, 17세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38년에 광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빠르니까 좀 빠르려면 그 속도 측정할 때 좀 빠르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간격이 좀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격이 좀 긴데 당시로 빛을 보내면서 빛이 동시에 안 막히고 보낼 수 있는 갈릴레오에게 가장 먼 데가 어디였냐면 산꼭대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거 아무래도 음속보다 10배 이상은 더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렇게 빛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빛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덴마크의 올레 르에머입니다. 이 덴마크의 올레 르에머는 목성에 속한 달의 월식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이제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목성에 달이 있는데 그 달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그 안 보이는 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로부터 바로 월식이 일어나는 시간의 차이가 그게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지구 공전 반지름 이걸 이용해서 그때 르에머가 구한 게 2.27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이거는 오늘날 알고 있는 광속의 한 70%밖에 안 되죠. 근데 이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르에머에 의해서 빛이 움직이는 거다. 빛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는 거죠. 뉴턴의 책에도 뉴턴의 프린키피아나 광학이라는 책에서 바로 르에머가 이걸 그러는데 빛이 움직이는 거다. 빛이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675년 이때가 바로 뭡니까? 뉴턴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별을 관찰하는데 망원경을 눕혀야 됐습니다. 그런 광행차를 이용을 해서 빛의 속도를 측정을 했는데 아주 거의 근접하게 3.01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라는 데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빛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게 프랑스 사람 피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어때요? 짧은 시간 간격이 문제였죠. 갈릴레오도 짧은 시간 간격을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간격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무엇을 이용했냐면 회전하는 톱니바퀴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간격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측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무엇을 구했냐면 3.13 곱하기 10의 8승 퍼 세컨드 이렇게 구했는데 이게 1849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1862년에 피조의 아이디어를 이용했는데 톱니바퀴 대신에 뭘 이용했냐? 거울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실험 장치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푸코인데 푸코 진짜 유명한 사람이죠. 이걸 개선해가지고 1862년에 드디어 거의 확실하게 빛의 속도가 2.99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186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의 전자기파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1865년입니다. 1865년에 이건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구했더니 속도가 2.99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자, 이거하고 비교해서 비슷하니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빛의 속도는 정확한 값으로 주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국제 도량형 총회라고 프랑스에서 열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Gener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s라고 하는데 약자로는 어떻게 쓰냐면 CGPM 이렇게 써요. CGPM 위에 거 보면 CGPM이 아니죠. 그런데 도량형과 관계된 약자는 무엇을 따냐면 프랑스어를 땁니다. 프랑스어가 순서가 좀 달라요. 프랑스어로 똑같은 의미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국제 단위계도 SI 단위계다라고 하죠. 이 SI 단위계가 사실은 International Unit of System입니다. 근데 프랑스 말로는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System International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Mission Impossible 이런 것처럼 임퍼서블한 미션이 미션 임퍼서블 이렇게 수식어가 뒤로 가는 거 이게 바로 프랑스어입니다. 미션 임퍼서블도 프랑스의 원을 따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국제 도량형 총회를 CGPM 이러는데 자 4년마다 모여요. 4년마다 모여가지고 표준과 단위와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자 1967년 13회 총회에서 1초의 기준을 바꿨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루를 24시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구가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꾸자꾸 바뀌죠. 그래서 안 바뀔 수 있는 표준은 뭐였냐면 사실은 세슘 133 원자의 두 상태 사이의 전위 주기 여기서부터 1초의 기준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자의 특징 세슘 133 원자라고 하는 놈의 특징을 이용해서 1초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확히 정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측정하나 다 똑같은 기준이 현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년 뒤 15회 총회에서 1975년에 광속을 정했습니다. 이 광속은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특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광속은 절대 진공 중의 광속은 누가 측정하나 똑같은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속을 측정한 값으로 쓰는 것보다는 광속은 정해진 값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측정한 것과 가장 가까운 바로 이렇게 9자리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거 100만 1000만 2억 9,979만 2,458m로 딱 정했습니다. 이건 여기서 반올림한 거 아니에요. 요거 딱 9자리로 딱 돼 있어요.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광속을 이것으로 정하자고 사실은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또 8년 뒤에 1987년에 1m의 기준을 정합니다. 광속은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1m의 기준을 정하면 광속이 정해지는 거예요. 광속은 어떻게 합니까?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거리의 기준과 시간의 기준을 정하면 광속이 결정이 되는데 1m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했냐? 광속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의 2억 9,979만 2,458분의 1. 네. 그래서 1초에 딱 요만큼 가죠. 그것분의 1을 1m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때 1983년 17회 총회 때 광속을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속은 이제 더 이상 무리수라든가 또는 어림수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정해진 참값이다. 정해진 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 알아두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실제로 광속을 측정한 실험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죠. 갈릴레오가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뭡니까?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관성의 법칙으로 유명하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 힘을 안 주면 정지한다. 이거 반박한 사람이죠. 그리고 망원경을 만들어서 달의 표면을 관찰하고 그 전에는 달 같은 천체의 표면은 반질반질할 것으로 생각했어. 왜? 신의 세계니까. 근데 울퉁불퉁한 것이 지구와 똑같은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릴 때 진자의 등시성 발견한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했느냐? 빛이 가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랜턴을 들고. 그래서 랜턴의 덮개를 열면서 내가 깃발을 들 테니까 깃발 드는 시간을 네가 보면 내가 깃발 든 시간하고 네가 본 시간하고의 차이가 바로 뭐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 시간 간격이겠죠. 자, 그것으로 나누면 그러면 속도가 나올 텐데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뭐 시험 실패할 거 당연하죠. 그래서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당시에는 이 간격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머는 어떻게 했느냐? 레머는 덴마크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턴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턴이나 헨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덴마크에서 코펜하겐 대학교 교수하고 천문대장 한 사람인데, 목성의 월식이 지속되는 기간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자, 여기서 목성이 지속이 되는데 지구가 이쪽으로 올 때는 어떻습니까? 빛이 유한한 속도를 간다면 내가 더 멀리 가 있으니까 시간이, 여기서 목성이 가는 시간이 좀 더 길겠죠. 근데 요 태양 궤도 중에서 지금 이쪽 가까이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조금 앞에 가서 만나니까 어때요? 더 빨리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고 하면 요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지금 우리 지구의 궤도가 반지름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걸 이용을 했더니 그때 이제 빛의 속도를 추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건 너무 이제 짧았습니다. 약 70% 정도였어요. 광행차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헨리의 후임으로, 헨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뉴턴 역학을 가장 먼저 헨리 해성에 적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헨리가 영국 왕립 천문대장이었었는데 그 사람 후임으로 왕립 천문대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광행차의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광행차의 원리는 뭐냐면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관찰하는 사람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울여야 되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별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정지해 있다면, 망원경을 이렇게 한다면, 움직이고 있다면 망원경을 이렇게 눕혀야지 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망원경 끝까지 빛이 들어오려면 몇 도로 눕혀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이 식으로부터 빛의 속도를 구해낼 수가 있었어요. 거의 3 곱하기 10의 8승/m를 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피조가 있는데 이 피조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에다가 72명의 이름을 새겼다고 그랬죠. 근데 피조도 거기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펠탑이 완성될 때 72명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피조가 유일했습니다. 이 피조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짧은 시간 간격을 측정하기 위해서 톱니바퀴를 이용했습니다. 톱니바퀴를 막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빛을 보내는 거예요.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여기서 보이도록 회전하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웬만하면 안 보여요. 근데 아주 빨리 해서 톱니바퀴에서 한 톱니바퀴에서 다음 톱니바퀴로 가는 시간이 여기 왕복하는 시간과 같으면 그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톱니바퀴가 굉장히 짧은데 회전을 빨리 시킬 것 같으면 그 굉장히 빠른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 간격을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멀겠느냐. 근데 빛이 가게 하려면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조의 집이 당시에 프랑스 도심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거울 하나 이렇게 딱 놔두고 또 하나는 어때요? 그 유명한 어디에 몽마르트 언덕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몽마르트 언덕까지의 거리가 얼마였냐면 8.633km였다고 합니다. 자, 이걸로 빛의 속도를 측정했어요. 언제? 1849년에. 그래서 측정했더니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3.13인가 이렇게 구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바로 그 유명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푸코 진자로 유명합니다. 푸코 진자, 큰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높은 건물에 푸코 진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 푸코 진자가 뱅뱅 돌죠. 이렇게 뱅뱅 도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푸코 진자가, 이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회전면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건 바로 자전하는 증거가 돼서 지구가 자전하는 거를 그 진자만 보고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기구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회전시켰습니다. 거울을 회전시켜서 이 크기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크기를 작게 만드니까 이걸 어디서도 추정할 수가 있었냐면 물속에서도 추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빛이 물속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한다. 한 30%가 느려집니다. 30%. 그렇게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아냈었죠. 이렇게 해서 푸코의 실험 언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1862년에 빛의 속도를 거의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7세기에 갈리가 빛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광속을 측정하는 성구적인 실험을 측정했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점점 더 뢰머와 브래들리와 피조와 푸코를 거치면서 광속을 점점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이 전자기파의 속력을 구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훌롱 법칙의 비례상수와 비오사바르 법칙의 비례상수로부터 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한 광속과 실험으로 구한 빛의 속도가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빛이 전자기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답부터 얘기하면 빛이 전자기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빛만 전자기파인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무엇도 알았냐면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도 알았어요. 이것도 다 전자기파입니다. 또 X선, 감마선 이것도 다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붙은 것은 아직 전자기파인 줄 모를 때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이름이 붙었느냐?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이 아주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똑같은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라는 건 뭐예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자기파가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빛은 우리 눈하고 상호작용해서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빛이 아닌 전자기파는 눈하고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안 보여요. 적외선과 자외선과 X선과 감마선이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다른가 하는 것은 우리 물질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시간은 광속 어떻게 알게 됐는가, 그리고 몇 번에 더 걸쳐서 우리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은 어떻게 처음 알게 됐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